17에서 18세기 조선은 유난히도 전염병이 많았던 시기였다. 특히 마진으로 불렸던 홍역은 순식간에 수십만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영조 51년 1775년에 찾아온 전염병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을 살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몽수 이헌길이다. 사람들은 그를 동국진가지종으로 부른다. 이헌길, 그는 마진에 있어 조선의 으뜸이었다. 명의 이헌길, 우리에겐 다소 낯선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영조시대에 전염병인 마진으로부터 수많은 인명을 구해냈습니다. 마진은 오늘날의 홍역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오늘날보다 훨씬 짧은 24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아기나 아동기 때 질병으로 사망해서 평균 수명이 낮아진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특히 17세기와 18세기, 홍역은 수많은 조선의 어린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헌길의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도 18세기 영조 51년, 홍역이 조선을 강타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775년) 영조 51년 을미년 봄, 이헌길은 일이 있어 한양을 찾았다. 때마침 한양은 마진이라 불린 역병 홍역이 크게 번져 죽어가는 백성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상중이었던 이헌길은 선뜻 치료에 나서지 못하다가 곧 마음을 바꾸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는데도 예법에 구애되어 모른 채 하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라 여기고 전염병의 치료를 결심한다. 그 후 이헌길은 한양의 친척집에 머물며 치료를 시작했다. 이미 홍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환자들의 증상을 살펴보고 바로 처방하니 모두 즉시 효과를 보았다. 조용히 마십시오. 열이 심하던가? 예, 심합니다. 몽수 이헌길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같이 전염병으로 위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한다. 서울과 지방에 홍진이 극성을 피워 어린이와 젊은이가 죽는 우환이 많았다. 홍진에 걸린 사람이 많아서 사망한 사람이 많다고 하니 임금께서 당번 드는 것을 중지하라 명하셨다. 홍역과 같은 전염병은 영조시대 외에도 조선시대 중기 이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때만 해도 10여 년에 한 차례씩 오는 홍역을 제대로 간파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사람들은 홍역을 무서운 역귀로 여기고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 왕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조 10년, 왕세자가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역 앞에선 백성이나 왕실 모두 속수무책이었던 시기였다.
흉막하던 당뇨적 경험도 주게. 바로 이런 시기에 이헌길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홍역을 치료해 백성들을 구한 것이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헌길은 홍역이라는 어떤 18세기 전후에 조선에서 가장 끔찍했던 질병에 대한 의학적 대책을 비교적 효과가 있다라고 인식될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 의학적 대책을 내놨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과회통은 타산 정약용이 쓴 조선시대 최고의 홍역 전문 의학서다. 이 책 서문엔 이헌길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다. 근세에 이헌길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명예를 바라지 않고 뜻을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두고서 마진서를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구한 어린 생명이 만여 명에 이르고 나도 또한 그에 의해 살아날 수 있었다. 여기서 나는 다름 아닌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이다. 정약용이 15살 되던 해 그의 부친이 벼슬을 얻어 조정에 나가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그러나 다사는 병을 얻어 다시 고향에 내려와 시를 남겼는데 이 시의 주석에 이헌길이 구해준 약을 먹고 병을 앓은 지 30일 만에 나았다고 적으면서 이헌길의 이름을 언급하였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의 생명도 구했던 몽수 이헌길. 그는 전염병 앞에서 속절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상복을 입은 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병맛 속으로 뛰어들었다. 백성은 물론 조선의 대학자까지 구해낸 몽수 이헌길. 사람들은 그를 명이라 불렀다. 이헌길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타산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학자를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마진 혹은 작은 마마라고 불리던 홍역은 오늘날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전염병이 됐습니다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의 증세에 대한 판단도 의원마다 달랐고 처방도 적절치 못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으니 당연히 그 피해도 컸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연구의 본원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 옛날 홍역의 초기 증상은 지금의 감기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 이 치명적인 홍역을 발병시키는 원인은 바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다. 홍역은 그 조류독감처럼 사실은 증상이 그 과거에는 굉장히 그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였습니다. 기관지 증상도 현대와는 달리 과거에는 몸에 그 어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심했을 거고요. 현재도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한 그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증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몸 전체 그 면역 체계가 그 훼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홍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염성이 강한 치명적 바이러스 질환이다.
2006년 홍역에 의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약 24만여 명. 특히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부실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어린이가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염병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에서 홍역은 백신으로 예방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퇴치된 병이 아니다. 홍역은 여전히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홍역에 걸리면 보통 열흘쯤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잠복해 있는다. 그러다 점차 정상 세포를 감염시키고 결국엔 면역 세포를 파괴시키는데, 면역 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열, 충혈 등 각종 증세가 겉으로 나타난다. 전신에 나타나는 발진은 대표적인 홍역의 감염 증세다.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은 인구 집단의 면역력에 의해서 그 유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충분히 예방접종을 하여서 인구 집단의 사람들이 홍역에 대해서 면역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홍역이 유행하지 않는 반면에 예방접종률이 떨어져서 홍역의 감수성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언제라도 홍역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엔 홍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었다. 그런 만큼 피해가 컸다. 특히 17에서 18세기엔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전염병이 찾아와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다. 심지어 영조 시절엔 한 해에 5, 60만 명이 죽어나가기도 했고, 현종 때는 한 마을 전체가 사망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을 정도로 전염병의 피해는 극심했다. 그 당시 역병이 창궐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인 소빙기 기후의 영향이었다. 지구의 이상기후는 생물의 성장에 장애를 가져왔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대규모의 기근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농작물의 발육이 나빠지게 되고, 농작물의 발육이 이제 나빠진다는 얘기고,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면 백성들이 먹는 게 이제 현찮아지게 되고, 그러면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뭐 그러한 상태 속에서 위생 상태와 영양력 상태가 나쁜 상태 속에서 균이 이제 창궐하게 되면 이걸 뭐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발병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급증했던 두 번째 원인으론 당시의 국제교류가 활발했던 점이 지적된다. 17에서 18세기 중국 북경은 동서 문명 교류의 중심지였다. 학자들은 이때 새로운 전염병들이 국제교역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 학자 미키 사카에가 연구한 논문을 보면 18세기 한국과 일본의 전염병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생한 뒤 순차적으로 일본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원인은 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이었다. 17에서 18세기 여러 가지 이유로 농토를 떠난 유민들이 도성으로 몰려든 것이다. 한양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는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켰다. 영조 36년엔 더러워진 청계천의 준설공사가 벌어졌는데 57일 동안 연인은 15만 명을 동원하여 정비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한 측면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떤 조선 후기사에는 아주 뭐 기상의 이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인구 밀집이라든지 이런 측면들까지가 복합하게 얽혀서 단지 기록상으로 이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훨씬 더 많이 크게 역병이 돌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17에서 18세기의 전염병 발생은 대내외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전염병 앞에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의서들이 간행됐다. 마과회통의 몽수전은 홍역이 심각했던 1775년 을비년에 활약한 이헌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몽수가 문을 나서 다른 집으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옹호하였다. 그 모여가는 형상이 마치 벌떼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가 가는 곳에는 뿌연 먼지가 하늘을 가려 사람들은 바라만 보고도 이 몽수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마진, 즉 홍역에 걸린 병자들에게 이헌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던 병자들은 그의 처방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마진 치료법을 적은 마과회통입니다. 이 책에서 정약용은 그를 동국진가지종이라고 칭송합니다. 동국, 우리나라에서, 진가, 홍역에 있어서 지종, 최고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홍역을 치료했길래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란 극찬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의 치료법이 궁금해집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선 최근 한의학 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 이곳엔 우리나라 한의학에 관련된 갖가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광해군 때 간행된 동의보감의 사본을 비롯해 의원들이 갖고 다녔던 휴대용 의서와 인체의 경혈을 샅샅이 그려넣은 침구 동인도 등 오래된 의료기구들을 보면 그 옛날 진료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역이 발병했을 때는 어떤 치료가 있었을까? 마진 같은 전염병이 들면 이제 국가적으로 일단 그 당시에도 의료 기구라는 게 있었으니까 내의원 전이감, 뭐 해민국 활인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해민서 같은 데서 이 백성들을 이제 치료하는 것을 전담을 하고 활인서 같은 데서 그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병막을 짓고 거기에 수용을 시켜서 치료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병을 피해 이고울 저고울을 떠돌아다녔다. 해민서나 활인서 같은 전염병 담당 기관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는 무조건 피난을 가는 것이었다. 왕실조차도 병의 치료와 병행에 피병소를 설치해 잠시 피접을 나갔다. 홍역은 이미 1775년쯤 되면은 한 번 걸린 사람들은 안 걸린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얘기로 한다면 면역이 형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또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올 일이 있어도 성 안에 홍역이 유행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 안에 있어도 홍역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깊은 산 쪽으로 숨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홍역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고을에 의원이 있기도 했지만 그들은 지체 높은 왕족이나 양반에게 불려갔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다. 어떤 의원은 양반의 자제가 나을 때까지 양반의 집에 감금되기도 했다. 의원은 백성들의 차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17세기 전염병이 몰아친 조선의 모습은 하멜 표류기에도 적혀있다. 전염병에 걸린 조선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의사 대신 장님이나 점쟁이를 찾는다. 조정은 전염병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전염병이 심해지면 의사를 간행한 것 외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국에 제단을 설치했다. 전염병을 역귀로 보고 역귀를 달래는 여제를 올린 것이다. 조정에서 피접을 가거나 하늘에 대한 제사로 전염병에 대응할 때 이헌길은 환자들 사이로 뛰어들어 치료하는 일을 선택했다. 유학자로서 상중의 도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살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마진 기방을 보면 그의 치료법이 전해지고 있다. 이헌길은 홍역의 발병 과정을 열이 나는 초열기간, 진이 돋아나는 출진기간, 진이 떨어지는 수진기간으로 나누었다. 홍역은 초기 감염 후 대략 10일 정도의 그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 그 혀 안쪽에 조그만 발진이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신으로 이제 이런 발진 현상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심한 경우는 그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다시 보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상당수는 회복을 하는데요. 일부 기관지염이라든지 또는 그 결핵 감염 등으로 인한 그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헌길이 홍역을 본 시각은 정확했다. 오늘날 홍역은 4단계로 분류된다. 이헌길은 그중 잠복기를 제외한 전국이, 발진기, 회복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 증상에 따라 치료를 했다. 그 마진에 대한 이헌길 선생의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처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헌길 선생이 마진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처방은 승마 갈근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승마 갈근탕이요? 네. 승마 갈근탕은 여기서 보듯이 그 마진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몸에서 발열이 되고 몸에 진이 돋아났을 때 몸에서 있는 그 열독을 발산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마 갈근탕을 씀으로써 열독을 빨리 배출시켜서 그 진이 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헌길의 치료는 철저한 대증 치료였다. 홍역은 감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다른 증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처방도 증세에 맞춰야 하는데 열이 나면 승마 갈근탕을 먹여 해열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홍역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역에 걸리게 되면은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투여한다든지 또는 수분이 부족하면은 수액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폐렴이 걸리면 폐렴 치료를 한다든지와 같은 증상에 따른 치료, 즉 대증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헌길이 홍역을 치료할 당시 바이러스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홍역이라는 병의 정체도 천연두를 가리키는 두 창과 혼돈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홍역이 크게 위력을 떨친 광해군 시절, 그 당시에도 홍역의 정확한 정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두창이든 마진이든 인류 문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대에도 늘 인생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병으로 인지될 정도로 흔한 병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마련되지 않았었고요. 실제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점은 뭐냐면 두창이나 다른 유사 전염병 질환과 감별 진단이 잘 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홍역에 대한 구분의 어려움은 동의보감에서도 잘 나타난다. 홍역은 동의보감에서도 천연두인 두창 및 유사 홍역 질환들과 분명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허준이 활동하던 이제 16세기 후반 10세기 전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질병들이 중국에서부터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두창과 다른 이제 마진의 정체성에 대해서 허준도 그렇고 기타 다른 의사들도 보다 더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서서히 17세기 기록에서부터는 이제 홍역을 진 혹은 마진 이런 표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두창과는 다른 질환으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병을 피해 피난을 가고 고향을 등질 때 이헌길은 전염병 속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병의 진행을 파악하면서 나타나는 증세에 맞추어 진료를 펼쳤다. 바이러스의 존재도 몰랐던 시기에 오늘날과 유사한 증세별 대증요법으로 이헌길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것이다. 홍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 의원들조차도 치료법을 몰라서 당황하던 그 시기에 몽수 이헌길은 어떻게 홍역의 증세에 따른 치료법까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과회통의 몽수전을 보면 이헌길은 전문 의원이 아닌 왕가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가의 자손이 백성들을 치료했다는 것은 조금 뜻밖인데요. 그렇다면 이헌길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의학을 공부했던 것일까요? 조선은 양민과 천민, 산업공상의 구별이 뚜렷한 철저한 신분사회였다. 몽수 이헌길은 조선 2대 왕인 정종의 15대 손으로 왕가의 자손이었다. 그런 그가 중인 계급인 의원들의 학문처럼 알려진 의학을 공부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의학은 의원들만의 학문 영역이 아니었다. 유학자들의 또 다른 학문 세계 중 하나였던 것이다. 마과회통 서문을 보면 인명을 구하기 위해 학문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의학을 연구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학자에게 의학 공부는 단순히 치료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백성에게 덕을 베풀고 학문을 연마하는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임금의 도리도 양반과 다르지 않았다.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병든 이를 구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은 의서 간행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신의 병을 스스로 돌봤던 정조대왕은 직접 수민묘전이란 의서를 집필할 정도로 의학에 관심이 컸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의학 공부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유교의 도리였다. 이헌길은 그 도리를 따라 의학을 공부하고
병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수양 혹은 유자의 도리로서 의학을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요행이 을미년에 전염병 지역을 지나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많은 인명들을 목도하고 거기에 이제 그 선비로서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묵혀두는 것이 도리에 안 맞는다 해서 그 의학자적인 측면에서 자기 처방을 꺼내서 치료를 했을 뿐이죠. 이헌길이 의학에 능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학문적 배경이다. 이헌길은 어려서부터 예헌 이철환 선생을 따르며 공부를 했다. 그의 스승 이철환은 누구인가? 경기도 안산시엔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 선생의 기념관이 있다. 이익 선생은 17세기 실용주의 학문을 강조하며 조선 사회에 새로운 지식 체계를 세웠다. 그는 성호 사설 등의 저서에서 서양 학문을 탐구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지식을 수집해 독창적인 학문 세계를 이끌었다. 마진에 대한 연구도 그중 하나였다. 이헌길의 스승 이철환은 성호 이익 선생의 종손이다. 그에게 종조였던 이익의 실용주의적 학문의 영향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이가완도 알고 뭐 성호 선생도 알고 뭐 아는 사람 많잖아요. 택리지 쓴 이중환 전부 그 집안들이고 이정환, 이철환, 이삼환 전부 당대에 내놓으라는 학자들이에요. 이헌길과 이철환의 학문적 교류는 그들이 남긴 시집 섬사편에서 알 수 있다. 섬사편은 여주 이씨 가문의 문인들을 비롯해 이철환의 지인들이 시회에서 읊었던 시들이 적혀 있는데 강세황과 이과환 등 당대의 쟁쟁한 성호학 파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이헌길의 시도 남아있어 그들과의 밀접했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성호 이익에서 이철환으로 이어진 실학사상이 몽수 이헌길로 하여금 홍역 공부에 매진케 하여 그만의 홍역 치료법을 만들게 한 것은 아닐까. 특히 스승 이철환은 글 잘 쓰는 문장가로도 유명했고 오늘날의 백과사전과 비슷한 물보를 남길 정도로 실용학문에 능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몽수 이헌길 선생도 이철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또 몽수의 그룹 속에 다산 정약용 선생도 같이 어울리고 또 이분들이 대개 이익의 친인척들로 구성되는 경기 지역의 근기 남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의 학풍을 보면 서양에서 믿을 수 있는 지식들을 수입하고 또 자신이 직접 그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지식들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의 체계들을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바로 이 라인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몽수 이헌길 선생의 지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에서 18세기 경험을 중시했던 실증 정신은 이헌길로 이어졌다. 자신이 경험하면서 믿을 수 있었던 홍역에 대한 지식을 백성들에게 펼쳤던 이헌길. 새로운 학문에 접근하는 그의 태도가 조선을 구한 것이다. 이헌길은
수많은 백성들이 마진으로 죽어가자 사대부이며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학자의 도리는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진, 즉 홍역은 백신으로 거의 예방됩니다. 하지만 백신이 없던 조선시대, 홍역은 병이 걸린 후에야 치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죽게 했던 무서운 역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이현길은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들을 구해냈던 것이죠. 이현길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이현길의 업적은 1797년 황해도 곡산 부사로 부임한 다산 정약용에 의해 되살아났다. 그는 곡산에 부임하면서 민생을 구제하는 행정을 폈는데 마가 회통 저술도 그중 하나였다. 정약용은 책에서 홍역의 치료법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잘난 척하며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처방전을 써서 환자들을 당혹시키는 의원들을 책망하고 뭔가 마음에 안 느끼면 쓰지 말든지. 내 가방이 온지라. 홍역 같은 전염병은 연구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의원들을 비판했다. 홍이 좀 살려주셔요. 아이가 밤새 열에. 의원을 업으로 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다. 홍역은 10여 년 만에 한 번 발생하니 이를 치료해서 무슨 이익을 얻느냐며 연구하지 않으니 결국엔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더라. 어르신. 아이고 홍아. 이를 어째. 다산 선생이 약간 과장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의원들이 그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봤자 본전인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일단 치료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나 그런 의학적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어린이들한테 다가가서 하는 게 이게 잘해야 본전인 것입니다. 병자를 멀리하고 병을 연구하지 않았던 다른 의원들과 이헌길은 달랐다. 특히 그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했던 회충과 마진과의 관계를 연구해 이피36탕이란 독창적인 치료법을 내놓았다. 조선 후기 백과사전인 오주연문 장전상고에선 이피36탕이 마진과 관련된 회충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적고 있다. 기왕의 의사들은 회충의 어떤 증세들과 마진의 증세를 연결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현길은 무언가 이 관찰을 통해서 이게 회충과 마진을 계속적으로 연관지으면서 조선의 어떤 독특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는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그냥 단순히 환자들을 만나서 그냥 의학 지식들을 정리하고 뭐 자신의 처방들을 이걸 써왔더니 안 되고 저걸 써왔더니 안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가설과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려는 그런 어떤 학자적 태도가 그를 기왕의 어떤 경험적 의학자들과는 다르게 구별짓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되고 정약용은 이헌길이 중국 의서에도 없는 치료법을 만들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헌길은 자신의 치료법이 홍역의 특성상 다음번엔 소용없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바이러스성 질환의 내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찰이 있었던 것이다. 이헌길은 이외에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터득한 처방법을 자신만 독점한 것이 아니라 구술로 전달해 전염병이 도는 순간 누구나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당시 자기 처방전을 감추던 의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던 것이다.
그가 구술한 처방은 20세기까지 마진 비방이란 책으로 남았다. 마진 비방에서도 추론 부분에서 그렇다면 마진 비방은 이헌길의 책일까? 승갈, 마와, 사물. 과연 마진 비방엔 이헌길의 치료법이 정확히 담겨 있을까? 정약용이 쓴 마과회통과 마진 비방을 꼼꼼히 비교해 보았다. 마과회통에서 이몽수 왈로 인용된 부분은 마진 비방의 내용과 똑같았다. 이헌길 선생이 이제 마진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여러 책에서 기술을 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과회통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마과회통에 반영돼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마과회통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마진 기방이나 마진 비방 이런 이름으로 이헌길 선생의 글들을 모아서 별도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책 자체는 이헌길 선생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원래 이헌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본원적인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계속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1797년) 정약용은 마과회통을 쓰면서 총 63권의 의서를 참고했다. 그 중엔 중국의 의서가 57종이 있었고 우리나라 의학자의 저술도 6종이 있었다. 국내 의서 6종 안엔 몽수 이헌길이 쓴 을미신전이란 책이 기록되어 있다. 다산 정약용이 이헌길의 을미신전을 인용했다는 증거다. 당대 을미년에 유행한 마진을 치료한 기록의 원서명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을미신전이라 이름한 곳이 있고요. 뒤에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서 이헌길, 몽수의 마진방이라든가 마과회통에 인용된 그 내용들만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호로 전해집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을미신전이라는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 가장 원작에 접근한 서명으로 보여지고요. 정약용은 마과회통에서 그가 참고한 63권의 의서 중 을미신전을 3번째로 많이 인용했다. 국내 의서 중에서는 단연 최고였다. 그만큼 정약용은 이헌길의 실증 정신과 경험을 중시하는 의학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헌길을 가리켜 홍역에 있어 조선의 으뜸이라 칭했던 것이다. 단순히 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왕의 학설들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익 이후에 내려오는 남인 실학의 어떤 정신들 이런 속에서 경험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의학 지식들을 생산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대부로서의 지식인과 또 의학자로서의 어떤 그 인정을 베풀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추구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헌길은 홍역이란 전염병이 의학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조목조목 증세에 맞는 치료법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가 없었다면 조선은 수많은 백성을 더 잃었을 것이다. 이헌길. 그는 홍역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명의였다. 오늘날 홍역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생명의 위협이 되지 못하는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어려운 일을 호두에게 겪을 때 혼역을 치른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혼역의 의미가 바로 전염병 혼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처방으로 20세기 초까지 많은 조선의 어린 생명을 살린 치료법을 만들어낸 이헌길. 그는 명의이자 실사고시를 몸으로 행한 지식인이었습니다. 한국사 전 치명적인 전염병 홍역으로부터 조선을 구해낸 명의 이헌길 편이었습니다.